박완서 장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7장 오빠와 엄마.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조선 청년에 대한 지원 병제가 징병 제도로 바뀌었다. 오빠는 징병엔 걸리지 않을 나이였지만 징용이라는 노무동원 제도가 따로 있어 언제 징집이 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엄마는 오빠가 총독부에만 그냥 다녔어도 징용에는 안 걸리는 건데 하면서 아쉬워했다. 오빠는 와타나베 철공소가 군수품 공장이 됐으니까 징용 걱정은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오빠 자신이 그걸 다행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에서 제일 먼저 지원병으로 나가 전사한 이인석이라는 상등병을 영웅 취급하여 그의 일대기를 일본의 창그 비슷한 난이와 부시로 엮은 게 있었는데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고부터는 그게 매일같이 방송이 되었다. 오빠는 그 소리만 나오면 질색을 하고 꺼버리라고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곤 했다. 2학기부터는 아무래도 입시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다리를 몹시 삐어 집에서 쉬는 동안도 반장과 긴밀히 연락하여 시험 문제를 내주고 채점을 해서 보내고 체벌까지도 하달을 했다. 조선 선생님이었고 아기가 하나 딸린 부인이어서 엄마는 여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조선인 선생까지도 일본말을 모르는 학부형하고 상담할 때는 통역을 내세우는 짓을 덜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상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호감을 살만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하는 체벌은 매우 독특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6학년 5반 중 2반이 여자반이었는데 우리 성적을 올릴 의도였겠지만 선생님은 끊임없이 다른 반과의 경쟁의식을 부추겼다. 일제고사 성적이 그 반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기 점수에 상관없이 전체가 벌을 받았는데 선생님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건 짝끼리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뺨을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때리게 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끼리 때리면 살살 때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살살 때리는 기미가 보이면 선생님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고 너희들이 그런 잔꾀를 부리면 마냥 때리게 할 거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내가 때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더 아프게 때리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길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억울해서라도 상대방보다 더 세게 때리고 싶어진다. 생각해보라. 10서너 살밖에 안 된 계집애들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증오심을 무진장 상승시켜가며 꽃같은 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도록 삼해질을 하는 광경을 그거야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는 지옥도였다. 복순이와 나는 성적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서 성적 순으로 앉을 때나 키 순으로 앉을 때나 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야만적인 증오심에 씌어 점점 강도가 높게 서로의 뺨을 때렸다. 어느 고비를 지나면 누가 더 아프게 때리나는 별로 문제되지 않고 우리의 그 짓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인간적인 채찍을 우리의 배후에 느낄 뿐이었다. 선생님의 그만! 소리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증오심은 곧 수치심으로 변해 서로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체벌이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여태껏 만나본 어떤 선생님보다 수더분하여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그런 분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나이에 그런 짐승의 시간을 갖게 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엄마는 나를 경기 고녀에 보내고 싶어 했다. 원하면 못 갈 곳도 없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이 화근이 되었다. 나는 6년 동안 한 번도 우등을 한 적이 없었고 내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경기 곤욕함으로 선생님이 지목한 아이들의 실력에 내 성적은 못 미쳤다. 엄마도 그걸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다. 욕심은 있어도 모험을 마다하지 않을 만한 배짱은 없는 엄마였다. 그러자니 엄마에겐 욕심을 낮출 만한 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엄마는 오빠에게 창시만 했어도 경기 고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창시안한 게 암만 해도 걸린다고 엉뚱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창시 문제가 다시 재현됐다. 엄마는 당신 생각에 확신을 얻기 위해 선생님하고도 그 문제를 의논했다. 선생님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공립학교니까 혹시 동점인 경우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자기 의견을 말했을 뿐 결정적인 회답은 피했건만도 엄마에겐 충분한 구실이 되었다. 나는 뻔히 억지인 줄 알면서 오빠를 괴롭히는 엄마가 싫었고 엄마의 성화를 의연하게 견디는 오빠가 존경스러웠다. 잘은 모르지만 엄마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신념을 가진 오빠를 나라도 도와줘야 할 것처럼 느꼈다. 나는 엄마를 설득해서 숙명고녀에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성적에 따라 정해주는 학교는 참고가 될 뿐 각자의 취향과 형편에 따른 자유재량권이 존중될 때였다. 복순이가 경기고녀에 지원한 것도 내가 경기를 피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너무 붙어다녀 지쳤다고나 할까? 요새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보고 싶었다고나 할까? 그 애도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데 동감이었다. 센티한 소녀 소설에 감염된 우리는 편지로 더 많은 사연을 주고받기로 하고 건방지게도 이별을 모의했다. 엄마는 내가 숙명에 원서를 낸 후에도 여전히 창시안한 걱정을 했고 하나 덧붙여서 신체 검사에 떨어질 걱정까지 했다. 나는 엄마의 이런 걱정을 들으며 엄마가 벌써부터 만약에 불합격했을 때의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꿈에도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엄마였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엄마는 몸무게가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시킨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내 체중을 빨리 늘리려고 갖은 애를 썼다. 나는 강단은 있었으나 굉장히 말라깽이였다. 복순이는 키는 나하고 비슷했지만 얼굴이 둥글고 몸이 뚱뚱해 반해서 별명이 오타후쿠였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또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복순이한테 내 살 좀 쟤한테 나눠주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엄마가 성화한다고 체질적으로 없는 살이 벼랑간 찔리 만무했다. 신체 검사 날 엄마는 내 속옷에다가 은반지 등 무게 나갈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찔러 넣어 주었다. 그러나 입시날 엿이나 찰밥을 먹이는 그때도 누구나 하는 비방에는 초연한 엄마였다. 만약 엄마가 그런 미신적 비법에도 극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복받친다. 복순이도 나도 무난히 합격을 했다. 입시가 졸업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도 학교는 그대로 다녔는데 선생님은 수업은 건성으로 하고 신파극 본 얘기도 해주고 지금의 성교육 비슷한 얘기도 해주었다. 합격한 아이는 틈을 내어 신사참배를 하란 얘기도 했다. 입시를 앞두고는 합격을 빌기 위해 단체로 신사참배를 했었다. 어느 날 복순이가 우리 둘이서 신사참배를 가자고 했다. 아무리 선생님이 한번 일러준 거라 해도 그건 기발한 제안이었다.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것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융통성 없는 모범생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도서관을 찾아갈 때 같은 호기심이 신사에 대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두말 없이 동의했고 복순이가 참으로 적절한 생각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졸업식이 며칠 안 남았을 때였다.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각기 다른 학교를 지원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그냥 헤어질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별의 의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모르긴 둘 다 마찬가지였다. 마음껏 센티해져서 어른 흉내를 낼 만한 나만의 방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복순이나 나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집 밖의 장소가 신사였던 것이다. 하필 그날 진눈깨비가 왔다. 3월인데도 지금의 한겨울 못지않게 춥고 바람 부는 날이었다. 조선 신궁 올라가는 그 높고 높은 계단에 사람의 그림자라곤 거의 없었다. 우리는 질척하게 쌓인 눈 속에 운동화가 푹푹 빠져 양말을 적시고 발끝이 얼어붙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높은 층층 다리를 누구한테 심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씩씩대며 돌파를 했다. 신궁 앞까지의 자갈이 깔린 길도 아무도 밟지 않은 눈으로 평평해 보였다. 우리는 신궁 쪽은 흘끗 한번 쳐다만 보고 경성 신사 가는 쪽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계절이 좋을 때 그 길은 연인들의 산책로로 유명했다. 우리 사이에 요새말로 무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거기를 생각해낸 것도 아마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워낙 날씨가 험해 지나가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뭔가 풀어야 할 응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끝내 풀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만이 사는 남산정에 이르렀고 저 만치 길 건너로 본정통에 한 집, 두 집 불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처럼 참담한 고행길이었다. 둘이 만났다 하면 그렇게도 죽이 잘 맞아 온종일 수다를 떨어도 미진했었는데 그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뜨악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서로 마음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걸 어떻든지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그날 든 감기로 졸업식 날까지 학교를 쉬었다. 그 동안에 복순이는 한 번도 문병을 와주지 않았고 오빠가 한 번 입학 축하로 양식을 사주겠다며 화신백화점에 데리고 갔다. 오빠로서도 상당히 멋을 부린 생각이었겠지만 나도 양식집에 가보긴 그날이 생전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일본 사람들이 총후라고 부르는 일반 민간의 생활은 궁핍할 대로 궁핍해졌을 때였다. 화신백화점 4층인가 5층에 있는 양식부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 아래층에서부터 온종일 줄을 서야만 했다. 오빠가 나를 데리고 나갈 때 엄마는 나더러 오랍이 잘 된 덕으로 별 호강을 다 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하나도 호강하는 기분이 안 났다. 그 줄에도 새치기가 있었다는 것과 오랜 기다림 끝에 당도한 식당의 깨끗한 식탁보와 접시에 담은 국물과 주먹만한 빵 2개가 생각날 뿐 정작 주 메뉴가 뭐였는지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졸업식 날은 우리 식구는 물론 숙부네까지 다 왔다. 복순이는 우동상도 타고 개근상도 탔지만 나는 아무 상도 못 탔다. 우리 식구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의 요지부동한 지론에 의하면 참가하고 체조를 못하니까 우동상 안 주는 건 당연하고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창시도 안 했는데 그 좋은 학교를 붙었겠느냐는 것이었다. 엄마가 경기에 미련을 못 버렸을 때는 경기가 그 좋은 학교였지만 일단 숙명으로 정하고 합격하고 나서는 숙명이 그 좋은 학교가 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우울했고 나에게 딸린 가족이 많은 것까지 창피하고 부하가 났다. 복순이는 아버지 혼자만 와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단체로 또 신사참배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었다. 복순이와 나는 낭패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나는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치른 의식이 모독당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갔던 날과 며칠 상관이었지만 봄 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날씨였다. 졸업할 때까지도 우리는 짝이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필운동에서 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허우적댔던 진눈깨비는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이는 더욱 뜨악해져 있었다. 나는 내 느낌이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참담했다. 복순이와 나는 그렇게 헤어졌다. 해방 후 그 애가 학교를 중퇴하고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어 나를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편지 한 통이 없이 지냈다. 지금 생각해도 나의 옹졸한 심보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고로 진학하면서 비로소 인왕산 자락을 넘어서 통학하는 일을 면하고 전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의 헐벗은 산에 정을 붙이지 못했지만 6년을 한결같이 걸어다닌 산길이었다. 4월이 벚꽃, 5월이 아카시아, 겨울의 설경등이 그립게 회상되고 서울 아이들이 좀처럼 누릴 수 없는 혜택받은 통학길이었다고 회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6년 동안을 줄창 혼자 다녔다는 것은 내 성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은 법을 터득했다고나 할까? 지금도 걸어가건 무엇을 타고 가건 간에 어디를 가고 오는 길에 누가 옆에 있으면 그게 무척 친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인 것만 못하다. 상급 학교에 가니까 등하굣길을 꼭 짝지어 다니는 짝꿍들이 정해져 있어서 한쪽이 청소를 하거나 해서 늦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는 등 혼자 다니는 걸 불행하게 여기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는 그 반대로 동행이 생길 기회도 일부러 피했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다만 나 다닐 때 혼자인 게 편할 뿐 아니라 그걸 즐기는 편이고 그동안을 방심, 한눈팔기, 공상, 구상, 관찰 등 내 나름으로 무척 달콤하게 써먹고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때 길들여진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고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시국은 이미 일제 말기였다. 정규 수업을 며칠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군소품 산업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전에 2시간 수업을 받고 나면 교실이 곧장 공장으로 변했다. 군복에 단추를 다는 직업도 했지만 가장 오래 지속된 작업은 운모 작업이었다. 육각, 오각, 사각 등으로 각이 진 반투명의 운모 조각은 얇게 벗겨지길 잘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자로 하나씩 운모를 받아다가 끝이 뾰족한 칼로 얇게 박리를 시키는 일이었다.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떠도는 말로는 비행기 유리창에 쓴다고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유리창으로만 된 비행기가 있다면 모를까 비행기 동체를 만들 물자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때 우리가 일할 운모는 마냥 공급이 되었다. 대포알을 만든다고 집집의 놋그릇까지 다 걷어갈 때였다. 궁핍이 극도로 달했고 혹독하게 추운 날 솔방울을 줍는 일에 동원되어 신촌 어딘가의 산을 헤매다가 언밥을 덜덜 떨며 먹은 적도 있다. 솔방울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고 도처의 껍질까지 벗겨가 죽어버린 나무들을 보고 사람보다 더욱 헐벗고 피폐해진 국토를 느낄 수가 있었다. 방공 연습도 자주 했고 우리 학교의 대피 장소는 기숙사 지하의 석탄도 저장해두고 아궁이도 있는 데였다. 한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콧구멍이 새까매졌다. 연습이 아닌 진짜 공습 경보가 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는 집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현저동에 살고 있는 나는 혼자서 집까지 뛰는 동안 도중에서 죽을 듯한 공포감을 맛보곤 했다. 책가방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날도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게 구급낭이었다. 구급낭 속엔 아주 초라한 구급약과 함께 부상을 당했을 때 지혈을 시킬 수 있는 삼각건이 들어있었고 각자의 성명, 주소, 혈액형 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삼각건 매는 법도 되풀이해서 교습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게 유효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동경, 대판 등이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됐다는 소식은 신문에도 났지만 풍문으로 더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을 일본 당국은 유언비어라는 죄목까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했다. 엄마는 어디서 들었는지 미국이 조선은 폭격을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사색이 돼 있었다. 드디어 오빠에게 징용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와타나베 철공소가 군수공장이 됐기 때문에 징용은 안 나가도 된다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엄마는 오빠를 어디로 도망시키고 우리 식구도 다 야반도주를 하자고 했다.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와타나베 철공소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배급 통장 없이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이었다. 제일 만만한 건 박적골이었지만 어디에나 버젓이 명기된 본적지가 피신처일 수는 없었다. 지금 같으면 제까닥 전화로 의논을 했겠지만 일각의 여삼추로 오빠가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군수 공장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오빠는 자정이 가까워서나 들어왔다. 엄마는 불안을 용케 감추고 오빠가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징용 영장을 내놓았다. 오빠는 염려 말라고만 말하고 무덤덤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어른한테 절대로 걱정을 안 시키는 오빠의 습관적인 말투인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망을 가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 방을 밝혔다. 다음 날 오빠는 회사에서 증명서를 떼줘 다 잘됐다고만 말했고 사흘째 되는 날이 징집에 응해야 하는 기한인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도 별탈이 없었으니 정식으로 모면이 되긴 된 모양이었다. 엄마는 두고두고 와타나베 철공소의 위력에 감격을 하면서 성도 안 간 고집쟁이를 그 일본 사장이 뭐가 이뻐서 봐줬을까 신통해하곤 했다. 엄마의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등화 관제로 전기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 죽치고 앉았을 때는 폭격을 맞아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일본 놈들 폭삭 망하는 꼴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폭언을 해서 누가 들을까봐 겁나게 하다가도 아들이 일본인한테 잘 보이고 중하게 쓰인다는 것은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었다. 남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 워낙 때가 때니만치 참고 있는 거였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이름을 들은 것도 방공 연습이나 진짜 공습 경보로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을 때 엄마가 옛날 얘기처럼 해준 비현실적인 정보를 통해서였다. 김일성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는 장수인데 기운이 장사일 뿐 아니라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험준한 산길도 천리길을 간다고 했고 이승만은 미국서 독립운동하는 학식 높은 선비인데 조선 땅은 절대로 폭격을 안 할 테니 안심하라고 방송도 하고 비행기에서 삐라도 뿌린다고 했다. 외놈들이 미국 비행기만 왔다 하면 우리를 방공으로 쳐넣는 게 우리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그런 삐라가 떨어지는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런다고도 했다. 외놈들이 그런 삐라를 보면 얼마나 약이 오를까 하면서 장난꾸러기처럼 웃을 때면
나는 엄마가 나보다도 어린 친구처럼 만만해지곤 했다. 엄마는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전혀 심각하지 않게 재담처럼 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처한 단칸방 속에서의 암흑에는 위안이 됐지만 시대적인 암흑에 어떤 빛이나 용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엄마의 한계였다. 그러나 오빠는 달랐다. 우리는 오빠가 징용도 빠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오빠가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오빠가 선반 기술자를 한 사람 취직시켜준 일이 있었다. 오빠보다 나이도 많고 처자식이 딸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 징용영장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는 그를 위해 징용을 면제해 줄 만한 증명서류를 해주는 걸 거부했다. 오빠는 그것 때문에 사장하고 옥신각신한 모양이었다. 심지어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순서로 따지자면 나보다는 그 기술자가 우선인데 나는 되고 그가 안 되는 까닭이 뭐냐고까지 따진 모양이었다. 그 기술자는 징용을 나가면서도 그로 인해 오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기가 막혀 한 것은 당연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자기 보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남 걱정해 주려고 자기 보신까지 위태롭게 하려는 오빠가 딱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했다. 오빠가 하루하루 회사에 나가는 게 물가에 어린애 내보내는 것처럼 안심이 안 되는 날이 계속됐다. 식량 배급은 줄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콩깻무까지 섞여 나와 엄마의 시골 나들이가 잦아졌다. 쌀을 얻으러 가는 것이었다. 시골집은 숙부가 면석이어서 일정량의 공출만 내면 억울하게 수탈을 당하는 일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식량 수탈에는 대개 면석이들이 앞장서야 했으니 숙부는 그만큼 원성의 대상이었을 듯 했다. 오빠가 아무리 자기가 누리는 작은 특권에 고민해 보았대짜였다. 결국은 시골에서 숙부가 누리는 치사한 특권의 빌부터 굶주림을 면하고 있었다. 1944년 겨울방학에 귀향했을 때는 박적골 사정도 매우 흉흉했다. 순사와 면석이가 합동을 해서 식량을 뒤지러 나오는데 그때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우선 그들이 들고 다니는 기구가 무기보다 더 섬뜩했다. 긴 창대 끝에 창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고 다니면서 그걸로 천장, 아궁이, 볏짚단, 갈립가리 등을 마구 찔러보았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립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끝에 옆구리를 찔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조의 악몽이었다.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마침 그보다 며칠 전에 딴 마을에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소녀를 일본 순사가 정신대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소녀의 부모가 동구 밖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딸을 거기다 감춘 것이었다. 사람을 빼앗기는 건 먹을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사람과 먹을 걸 한꺼번에 빼앗기는 세상은 보나마나 말세였다. 말세의 징후가 도처에 비죽거리고 있었다. 나하고 동갑내기를 멀리 시집보낸 소꿉동무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내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그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러나 시골에선 조혼이 유행이었다.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돌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 아들 가진 집에선 병정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놓고 싶어 했으니까. 시골 숙부네가 심한 수탈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면석이라는 알량한 벼슬 덕이었는데 그 방법이 알고 보면 매우 치사했다.
면의 총무부장이니까 직접 뒤지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뒤지러 다니는 일선 공출 동료 반원들은 말단 면서기와 주재소 순사로 구성돼 있어 그들이 슬쩍 눈 감아주는 거였다. 그렇다고 우리 집만 그냥 통과하는 건 아니었고 도리어 딴 집보다 더 여기저기를 찔러보고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정작 쌀독은 그냥 지나쳐 주었다. 순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다. 이런 우리의 특권을 눈치 못 챌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날강도들이 달려들기 전에 황급히 우리 집 울타리 너머로 쌀자루를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면서 제사에 쓸 쌀이었다고 변명하는 이웃도 있었다. 그런 판국이니 숙부네라고 식량이 넉넉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큰 숙부는 우리에게 주는 걸 최우선으로 쳤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 집건 다 우리 건 줄 알면서 자랐다. 남보기에는 별로 많은 농토는 아니지만 오빠가 의당 이어받아야 할 장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큰 숙부는 아버지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철저한 분이었다. 끝내 자기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작은 숙부에게서 내가 느낀 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자애였다면 좀 늦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사남매나 둔 큰 숙부에게서 느끼는 건 아버지의 권위와 의무였다. 그러나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마음대로 퍼올 수 있는 쌀이 독독이 있다고 해도 운반을 해오지 않으면 우리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운반이 쉽지 않았다. 순사가 쌀을 뒤지러 다니는 것은 농가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기차 속에서의 단속은 더욱 극악스러웠다. 야미장수 단속반이 수시로 기차간을 돌면서 수상한 보따리는 뒤져보고 찔러보고 했다. 들키면 망신당하고 빼앗기는 건 물론이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명색이 야미장수 단속인지라 몇 대박 안 되는 쌀은 팔아먹을 게 아니라 식구들 먹을 거라고 사정하면 봐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조금씩 날라왔고 그러자니 차비는 차비대로 들고 감질만 났다. 엄마도 차츰 대담해져 옷보따리에 뿐 아니라 배에도 쌀을 차고 다니게 되어 나는 엄마가 시골 가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곤 했다. 후방 경제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암거래 단속이 심했고 특히 쌀 암거래를 혹독하게 다스렸지만 그럴수록 수법도 교묘해져 입은 옷 속에다 쌀 서너 말 정도는 거뜬하게 누벼놓고 다니는 야미장수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시골서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정당하게 반출증을 내서 갖다 먹으라고 했지만 오빠가 질색이었다. 시골에 농토가 있는 지주에게는 반출증이라는 걸 내주어 일정량의 쌀을 서울에 들여오는 걸 허락했지만 그 대신 배급을 탈 수가 없었다. 오빠는 우리가 무슨 지주라고 그들이 주는 쌀을 마다하고 시골 쌀을 축 내느냐는 것이었다. 오빠의 말은 옳았지만 오빠는 엄마 덕에 콩깻묵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딸이라고 음식 차별을 해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 비상시국 때만은 오빠 밥은 따로 지었다. 콩깻묵 냄새가 워낙 흉해서 같이 지어서 가려 푸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콩깻묵 둔 밥은 엄마하고 나하고 먹었지만 물론 거기에도 층하가 있었다. 밥그릇 위는 비슷하게 섞인 것 같아도 밑으로 들어갈수록 엄마 밥에서는 콩깻묵이 더 많이 나왔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콩깻묵만은 정말 먹기가 싫었기 때문에 모른 척 했다. 엄마가 절대로 아들, 딸을 음식 칭하 안 하는 것은 숙모들 사이에서도 유별난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기를 때부터 차별을 두어서 기르는 게 예사로운 시대였다. 여북하면 숙모들로부터
딸을 그렇게 길러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시려고 그러느냐는 핀잔을 다 들었겠는가. 그러면 엄마는 나는 내 딸 입만 가지고 시집 보내려네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곤 했다. 엄마는 정말로 내가 시집 가기 전까지 엄마의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딸일수록 맛있는 걸로 입맛을 높여놔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결코 맛있게 만들 수 없다는 엄마의 생각은 입병난 며느리는 써도 눈병난 며느리는 못 쓴다는 지독한 말이 아직도 유용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도 파격적이었다. 오죽해야 나는 시집갈 때까지도 숙모들로부터 쟤는 입만 가지고 시집가라이니까 라는 다소 빈정거리는 투의 별명을 들어야 했다.